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열리라는 장관입니다. 네, 2020년 작년 코로나 외에도 시민사회, 인권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변에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입법 활동을 총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관이 간다. 네, 그래서 주제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또 민변 회원분 중에서 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무력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저희 또 희망법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예,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는 조혜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차별하면 떠오르는 것을 한번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짠. 와. 조혜 변호사님은 뭘 그리신 거죠? 약간 그 뭘로 따봉이 보이시나요? 네, 따봉이 이렇게 3개가 있네요. 다른 예. 색깔로. 예. 혹시 이거는 차별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요새 SNS에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피부색이 이제 나와서 거기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쓴 건데 저는 이런 이모티콘을 볼 때마다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아마 2002년 이때 당시에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차별 이제 결정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살색 크레파스를 네, 바로 이 색깔이죠, 여러분. 예,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살색이었을 텐데 지금은 연주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평등권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결정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이제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규격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색상과 관련된 그러한 표준을 만들면서 이러한 색깔은 살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의 피부색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색깔을 살색이라고 붙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이제 특히 그 인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불러낼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표준 원장에게 이러한 규격을 바꾸어라라고 공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이 나왔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왜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좋은 결정이었구나를 넘어서서 왜 나는 그때까지 이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사실은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편향된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또 인식자의 또 인식을 또 만든다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렸습니다. 네. 너무 그림 너무 잘 그리셨네요. 네. 저 너무 비교되는데 저는 뭘 그렸을 것 같나요? 학교가 있고 네. 학사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그린 이유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작년에 전국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평등권을 또 함께 외치기 위해서 평등버스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 이제 시민분들이 가장 이제 본인이 당했던 차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때 꼭 이제 학력이라든지 뭐 대학교 졸업 유무 혹은 내가 지역의 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등버스 갔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되게 중요하고 뜨거운 감자잖아요. 학력에 대한 차별이. 그래서 또 이따 뒤에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학사모를 그렸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또 코로나19라는 사실 올해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재난을 또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뭐 확진자, 감염인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적인 발언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어떤 특정 장소들에 대해서 또 문제적으로 발언했었던 이런 것들이 초반에 코로나19라는 그 재난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는 좀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의 이제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도 좀 새롭게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몇 년 동안 차별과 불평등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평등버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작년에 평등버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연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던 사연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부모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원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쁘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던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부모님도 나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다. 또 내가 겪으면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차별에 관해서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험들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다시 생각해보면 또 계기가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먼저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차별은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회에 작년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 법안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차별 또는 인권위원회에서도 평등법을 만들어라라고 공고를 했죠 작년에. 그 평등 법안에 나와 있는 차별의 정의 조항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의 정의 조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들, 그러니까 뭐 성별, 나이, 뭐 장애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해서 뭐 학력, 출신 지역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사유를 이유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법적인 정의나 학술적인 정의를 떠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차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정말로 구별지어서 낙인 찍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낙인 찍는 이름은 되게 다양하죠. 여성일 수도 일 때도 있고요. 뭐 장애인일 때도 있고 성소수자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을 불린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러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속성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서 사람을 계속 구분 지으면서 당신들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근본적으로는 나도 존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이제 외침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차별받고 배제받고 또 구분지어져서 이제 낙인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권리를 위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고 존엄한 권리가 있어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또 차별을 이야기하는 과정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또 이제 차별에 대한 또 너무 명쾌하고 속 시원한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차별금지법에는 이제 차별이 무엇이고 또 동시에 이러이러한 게 또 차별 어떤 사유로서 같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21대 국회의원인 장혜연 의원이 이제 발의한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 있고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이제 제정을 하라고 이제 발표한 평등법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거의 차별금지 사유가 20개가 넘더라고요.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그만큼 뭐 차별 금지해야 될 사유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과 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한 평등 법안은 이제 20개가 넘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이제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19개의 사유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10년 넘게 시행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법이.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예시되어 있는 19개 사유에 성별 정체성이나 고용 형태처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차별로서 많이 문제가 되지만 2001년도에 인권위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유들을 좀 더 명시를 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의 국회나 이제 국회 차별금지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1개, 23개 이런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법 자체가 사유가 너무 많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이라던가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이제 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은 48년도에 국제인권 조약들 중에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사회권 규약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사유도 그와 비슷하게 66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9개 정도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인류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고 또 사실은 그 66년도에 양대 규약이 만들어진 이후에 60, 70년대에 정말로 많은 시민권 운동들이 일어나요. 차별과 관련된. 저희가 또 뭐 알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운동. 여성 운동도 그렇고 이제 장애 관련한 장애인권 운동도 그렇고 성소수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 당시에는 이런 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가 사실 이런 게 차별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바꿔나가야 되는 거구나. 사회가. 이런 인식이 훨씬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봤을 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세계인권 선언이나 양대 규범에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장애 같은 사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차별의 문제이고 이것을 사회가 없애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군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를 증언하고 문제 제기하고 싸우면서 이게 차별이구나라는 인식이 공고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유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차별에 관한 감수성과 인식이 올라가면서 사유들은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제 사유가 많다 적다 법에 어떤 방식으로 넣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어느 정도를 넣느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사유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서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못 받아들이는 그 사유를 넣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게 차별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그러한 차별도 없애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거든요. 또 홍보에 어떤 효과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법에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차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차별 당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도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실제로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사유를 많이 늘어놓고 있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외국의 추세를 봤을 때 점점 더 사유를 자세하게 풀어놓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을 때 이러한 평가들을 얻고 있어서 많은 법들이 지금은 많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제정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지네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긴 하잖아요. 뭐 예컨대 막 제 친구 중에서 뭐 육아휴직을 썼다가 직장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렇죠. 뭐 그 경우에 이제 뭐 남녀고용평등법에 뭐 구제 절차를 밟는다든지 뭐 연령 차별 금지를 뭐 명시하고 있는 법률도 있고 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실 이런 개별법들이 이렇게 다 있고 뭐 23개, 21개 이렇게 차별 금지의 사유들이 있으면 각각의 차별 금지 사유별로 뭐 법률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왜 우리에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이유로 해서 고용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차별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사유나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 그리고 고용. 그러니까 성별을 이유로 해서 고용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이 법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있는 개별법만으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유들 그리고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성별과 관련해서도 고용 외의 영역에서 일어난 차별들 그리고 이제 사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과 관련된 차별 뭐 학력, 출신 지역 그다음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등의 다양한 차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마다 다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 지금 들어올수록 외국의 다 국가들은 그렇게 법을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법을 하나를 만드는 게 더 쉽다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복합적인 차별을 다룰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되게 주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예에서 친구분께서 육아휴직 때문에 이제 차별을 당해서 고병법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친구가 육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차별을 당했을 때 이 차별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당한 차별인지 장애 때문에 당한 차별인지를 사실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고병법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국가들에서 개별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비어있는 공백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는 사람일수록 그 개별법만으로 자기의 차별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별법으로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차별을 사실은 잘 설명해내는 게 차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정체성이 복합적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어떤 차별 당할 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 딱 하나만을 이유로 차별 당했다라고 증명하거나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잘 다룰 수 있으려면 이 사유들을 같이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생기면서 외국에서도 다 법들이 포괄적인 법으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딱 혜인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너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일 것 같은데, 또 이제 국회에 법이 올라가면은 또 사람들의 의견 같은 거를 남길 수 있게 사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코너 속의 코너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 두 가지 의견을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반대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합니다. 1. 법을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자기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2.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전체를 다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왔어요. 국회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별금지 법안에서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발의된 법안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주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그 가능성이라는 말 때문에 법률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혜인님의 또 생각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법적으로 약간은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그 문장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학술적으로 약간 공식력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게 결국에는 개인의 내면의 정체성 아니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의 내면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차별금지 사유로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차별금지 사유라는 것은 그런 내면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창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유인데, 그럼 종교는 뭐라고 정의되는가? 이걸 일률적인 정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학술적으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본인의 내면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 사유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 이제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무엇을 준다, 여기 속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속한 사유 누군가를 가르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차별금지 사유라는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혹은 종교 등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대하라. 모두 동등하게 대하라라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면의 문제이다 아니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상대방이 내면의 문제인데 그걸 갖고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면으로 드러나는 사유이냐 내면에 있는 사유이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드러나지 않는 차별일수록 더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예컨대 되게 외향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본인의 특성, 속성 같은 것들은 금세 눈에 띄기도 하지만 또 뭐 성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뭐 성적 지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의 문제는 또 안 드러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그렇죠. 차별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이게 너무 문제야, 나 이런 차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별과 억압이 심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왜냐 드러내는 순간 내가 차별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드러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아니 우리 사회에 무슨 차별이 있어 성소수자 무슨 차별 당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법에 누군가의 차별 문제는 법에 다루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얼마만큼 그 네, 가장 차별적인 말이죠. 가장 차별적인 말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차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모순적이죠. 네. 여러분들 이 질문 해주셨던 분 꼭 좋은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반대 의견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동성애로 인한 성폭행, 동성애로 생기는 성차별, 동성애와 관련된 비정상적 성교육, 동성애 관련 설교 처벌, 군대 내 성문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참 많이 적으셨네요. 네. 등 동성애가 아닌 일반인들이 받게 될 수많은 역차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소수자들의 인권 존중이 아닌 그들의 쾌락을 위한 부당한 법안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제기하는 것이 뭐 이거 역차별의 문제,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다, 혹은 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혜인님의 또 할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차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식으로 보자라면 어떤 다수자에 대한 게 항상 역차별인 것이 아니라 이제 차별을 없애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자 그동안 차별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차별적인 기울어진 상황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너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종류의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적인 논의는 당연히 각 정책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이라는 말을 그런 엄밀한 그러한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사로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차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 차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차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별을 없애나가자, 해소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나에 대한 역차별이다 라는 방식의 그 수사로서 많이 역차별 문제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뭐 성폭행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이것은 이제 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쵸. 누군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냥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성교육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간다라던가 성소수자들이 공중 화장실을 잘 못 쓰는 문제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성소수자들이 발생을 그만큼 계속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의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별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차별적인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공중 화장실에서도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다양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성소수자 중에 일부는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 자체는 차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 법에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보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나는 지금이 좋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크레파스인 것 때처럼 내가 표준인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려움을 그렇죠.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차별이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의무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권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게 되니까 그 과정에 불편함이라던가 어색함 같은 걸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그러한 과정 기꺼이 겪으면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는 화가 났지만 혜인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그 속편한 그 짤이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사실 맞아요. 사실 역차별이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혐오나 차별이라는 것이 절대 대칭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과정 겪고 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성희롱이 문제가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농담도 못하는 거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농담 하지 그렇죠. 마세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다. 나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는 누구나 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죠. 한데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하러 왔지. 그렇죠. 내가 외모 평가를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혜인님 말이 또 답변이 됐기를 너무 바라고요. 사실 반대 의견 중에서 또 이제 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종교에 대한 차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라고 또 많이들 반대 의견을 막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냐,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 법안 또는 이제 평등 법안은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는데 그런 모든 차별을 다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한정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차별은 적어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게 차별이다라고 봐주면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구제하고 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법이거든요. 어떤 내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들.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어떤 하나 사적인 동아리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규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고 심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안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고용, 그다음 교육, 그리고 재활용역 시설. 이 부분에서 일어난 차별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 영역들이 서비스. 또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 누구나 다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차별을 이 법으로 다루겠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역할도 맡고 계시는데 사실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온 법이잖아요. 그래서 반차별 운동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역사가 되게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반차별 운동의 뭐 역사라든지 함께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활동들 잠깐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약간 어떤 사유가 들어가고 어떤 사유가 삭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막 논의가 이제 붙으면서 그때 이제 반차별 공동행동이라는 대응체가 꾸려졌어요.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삭제된 사태에 문제의식을 느낀 각계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반차별 공동행동을 통해서 약간 대응을 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쭉 이어져서 2011년도에는 더 크게 연대체를 만들게 된 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140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하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저희 그렇죠. 민변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각 영역별로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단위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법 제정 운동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아 나는 저 차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배우고 이러한 사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드물다고 해요. 굉장히 외국 활동가들이 보면 되게 인상 깊어하거든요.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을 또 해오신 지금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또 제정연대 활동에 또 어떻게 참여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SNS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제정연대 네. 주소가. 네.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도 계속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특히나 같이 행동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법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회 발의된 다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제정까지 만들 것인가.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실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인님과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지난 여름 전이었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그때 저희가 막 몇 시간씩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서로의 동료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평등 역량을 높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 차별을 같이 알아채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면 혼자서 차별받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같이 동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법으로서 기능할 거라는 말이고 또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되게 열심히 워크숍을 한 결과 차별금지법 이렇게 세 개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벌써부터 되게 까마득한 일들이라고 생각도 많이 드는데 또 제정운동 앞으로 같이 하면서 혜인님의 또 해나갈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막 결의라고 해야 되나? 네, 또 같이 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또 하는 일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법 만들어진다고 갑자기 차별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차별에 대해 더 잘 말할 수 있고 더 잘 경청할 수 있고 또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말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시작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일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에 지금 올라간 것만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국회, 그 기존, 그 전에 국회들에서도 다 발의가 되었다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로 그냥 끝났거든요. 이번엔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이번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정말로 통과까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이 된 이후에 정말로 본격적인 반차별 운동 그리고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벌써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네요. 네. 여러분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에 되게 함께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관이 간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